만약 당신의 평생 반려자가 당신 몰래 두 번째 유언장을 써놨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30년 동안 함께 일한 비서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서울 한남동 74세 윤정희님은 그날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남편, 그리고 서재 금고에서 발견한 두 개의 봉투. 하나는 유언장 마이너스 윤정희, 또 하나는 유언장 마이너스 김미란이라고 적혀 있었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데도 가끔 모르는 면이 있다는 걸 느낄 때 말입니다. 정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그가 왜 비서에게 그토록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설마 나이 들어서 다른 마음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품어본 적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남편의 회사를 누가 구했을까요? 그리고 왜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빚을 갚으려 했을까요? 김미란이라는 여성이 정말 그저 비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의무, 오해와 용서가 얽힌 한 가족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이야기 여행, 지금부터 시작해요.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아침 햇살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4세의 윤정희는 늘 그랬듯이 창가의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홍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정희의 시선은 창밖 정원의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지 벌써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도연과 결혼한 뒤 이사 온 이 집은 당시만 해도 한남동에서 가장 큰 저택 중 하나였죠. 넓은 마당과 정원, 그리고 2층짜리 본체는 도연이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이 집에서 딸 수진을 키웠고 도연의 뒷바라지를 하며 평생을 보내왔습니다. 남편 최도연은 78세가 된 지금 몇 년 전 재벌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회사 일에 매달렸던 남편이었죠. 임원회의 해외 출장, 각종 경영 현안들로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서 신문을 읽거나 옛 동료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그의 일장이었습니다. 그런 도연의 곁에는 언제나 김미란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미란은 30년 동안 도연의 비서로 일해왔습니다. 도연이 회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모든 일정과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능력 있는 여성이었죠. 은퇴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집으로 드나들며 도연의 개인적인 일정을 챙기고 각종 서류 정리나 재무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이 눈에 거슬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물론 그녀가 도연과 오래된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은퇴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미란이 매일같이 찾아와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부부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희는 미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죠. 미라는 도연의 모든 비즈니스를 꿰뚫고 있었고 그의 성격과 취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의보다도 도연을 더 잘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란이 현관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미란의 얼굴에는 항상 차분하고 예의 바른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희에게 살짝 고개를 숙인 뒤 익숙한 발걸음으로 도연이 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일정 확인드리러 왔습니다. 서재에서 들려오는 미란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마치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격식을 차린 어조였죠. 도연에 대답하는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아, 미란 씨. 수고 많네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니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재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대부분 정의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각종 투자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딸 수지는 의사로 바쁘게 살아가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집을 찾았습니다. 52살이 된 수지는 대학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어렸을 때는 이 집이 활기로 넘쳤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이 놀러 오고 도연의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이 자주 모였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친척들까지 모여 큰 상을 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고 도연의 옛 동료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각종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서재에서는 계속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 씨, 식사하세요. 정희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도연과 미라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네, 금방 나갈게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사모님,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도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 활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듬직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남편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무언가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듯한 표정을 자주 보였습니다. 오늘 미란 씨가 또 왔네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죠. 아직 정리할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복잡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몇 번 반복되었지만 늘 비슷한 결론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다시 서재로 들어가 독서를 하거나 잠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무언가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도연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남편의 취향을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특히 정희가 만든 갈비찜을 좋아했는데 간장 베이스에 배와 물을 듬뿍 넣어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내는 것이 그의 입맛에 딱 맞았거든요. 여보, 식사 준비됐어요. 정희가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죠.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미란 씨랑 서류 정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요. 하지만 별일 아니에요.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수저를 놓더니 이마를 짚었죠. 갑자기 어지럽네요. 정희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고 있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좀 쉬면.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갑자기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희가 소리쳤지만 도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급히 119를 눌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정희에게는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도연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여보, 정신 차려요. 나예요, 정희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도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부인, 함께 타시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정희는 급히 핸드백을 챙겨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정희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예요.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도연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중얼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도연을 침대에 옮기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죠.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응급실 밖 대기실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얀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 더욱 막막했죠. 엄마. 1시간쯤 뒤에 수진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희가 전화했을 때 수진은 수술 중이었는데 급히 수술을 마치고 온 것이었죠. 아빠 상태가 어때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에서 검사 중이야. 갑자기 쓰러지셨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저는 딸이고 의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와 MRI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정희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심각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수진이 전문적인 질문들을 하며 아버지의 상태를 파악하려 했지만 정희에게는 모든 말이 멀게만 들렸죠. 뇌졸중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담당 의료진과 계속 상의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미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가 연락해 주셔서 급히 왔어요. 정희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란은 조용히 듣더니 정희 옆에 앉았죠. 너무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강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혹시라도 하는 말인데. 미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회장님 서재 금고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고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최근에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셨거든요. 사모님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란의 말에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이 중요한 서류를 정리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무슨 서류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며칠 전부터 혼자 무언가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미란의 말은 정희의 가슴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도연이 자신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희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뇌혈관이 막힌 부분을 뚫어야 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오셔서 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진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팔을 잡았죠. 괜찮을까? 엄마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도연이 수술실로 들어간 뒤 정희와 수진 그리고 미라는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졌죠. 5시간이 넘게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도연은 여러 가지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숨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언제 깨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도연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텅 비어 보였죠. 그때 미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재 금고에 무언가 있다는 말. 정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의식을 잃은 도연을 지켜보고 있었죠.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들은 정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고 수지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며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회장님 서재 금고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도연의 개인적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싶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도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연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까지 읽던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만년필도 펜꽂이에 정돈되어 있었죠. 정희는 책상 뒤편 벽에 설치된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철제 금고는 도연이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금고 앞에 서서 정희는 비밀번호를 생각해 봤습니다. 도연은 숫자를 기억하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짜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곤 했거든요. 정희는 먼저 도연의 생일을 입력해 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생일을 시도해 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죠. 마지막으로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장신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시선을 끈 것은 두 개의 봉투였습니다. 하나는 크림색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흰색 봉투였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두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 번째 크림색 봉투에는 도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유원장 마이너스 윤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흰색 봉투에는 유원장 마이너스 김미란이라고 쓰여 있었죠. 정희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두 장의 유원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나는 미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까요? 정희는 먼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모든 재산을 아내 윤정이와 딸 최수진에게 반반씩 상속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죠. 작성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평범한 유언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정희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이 유언장도 마찬가지로 공증이 되어 있었는데 작성 날짜가 단 6달 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용이었죠. 전체 재산의 절반을 김미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정희와 수진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미란이 갑자기 상속자 명단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미란이? 정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비서로 일한 미란에게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두 유언장을 자세히 비교해 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도연의 평소 글씨체와 똑같았지만 두 번째 유언장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쓴 것은 분명했지만 뭔가 서두르거나 조심스럽게 쓴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두 유언장 모두 공증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상태에 변화라도 있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직접 와서 봐야 할 것 같아. 정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낀 수진은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도착하기까지 정희는 서재에서 계속 두 유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미란이 오랫동안 충실하게 일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재산 상속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연과 미란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1시간 후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말없이 두 유언장을 수진에게 건네줬습니다. 수진이 내용을 읽어보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뭐예요? 왜 김미란 씨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오늘 금고를 열어보니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더라고. 정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수진은 유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하다면 수진의 말에 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수진이 두 유언장을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왜 두 장을 따로 보관했을까요? 보통은 새 유언장을 작성하면 이전 것은 폐기하잖아요. 정희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도연이 의도적으로 두 장을 모두 보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미란과의 관계가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였죠. 정희는 내일 미란을 만나 직접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미란은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오전 10시쯤 가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정확히 10시에 미란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가죽 핸드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정희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미란이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세요. 의사들도 언제 깨어나실지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희는 미란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평소라면 차라도 대접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죠. 정희는 소파에 앉으면서 두 개의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란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사모님, 그게 혹시... 네, 맞아요. 도연 씨 서재 금고에서 찾은 거예요. 정희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당신 이름이 있는 유언장이 있는 거죠? 미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놀랐어요. 회장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거든요. 최근에 알았다고요? 그럼 미리 상이라도 받았다는 말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한 달 전쯤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수고했으니 감사의 표시로 뭔가 남겨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격려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단 한 번도 욕심낸 적 없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자식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희는 미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의심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자식처럼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회장님은 저희 가족이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20살에 비서로 입사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회장님이 모든 병원비를 대주셨고 제 동생 학비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희는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직원들에게 인정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란에게 그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30년 동안 회장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왔어요. 저에게는 직장이 아니라 가족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온 것이었죠. 엄마, 김미란 씨도 오셨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어젯밤 유언장을 본 후 수진의 마음속에는 미란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 있었거든요. 수진 씨,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변화 없어요. 그런데 김미란 씨,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으면서 유언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라는 수진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위축되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일방적으로요? 그럼 미란 씨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아, 너무 흥분하지 마. 정희가 딸을 말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수진의 말에 미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 씨,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회장님은 여전히 명확하셨어요. 수진은 일어서서 미란 앞에 섰습니다. 명확했다고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죠? 30년 동안 비서로 일한 것이 재산 상속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수진 씨, 미란이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조종한 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시잖아요. 수진아,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순진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 일했을까요? 아버지 곁에서 30년 동안 기회를 노렸을 수도 있잖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 유언장을 포기하세요. 진짜 아무 욕심이 없다면 상속을 거부하면 되잖아요. 수진의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란의 진심 어린 눈물이 거짓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 모두 진정해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해결될 일도 복잡해져요. 그때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수진 씨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회장님 곁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미라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회장님을 조종한 적도 없고 재산을 노린 적도 없어요. 수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장님이 최근에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수진 씨가 바쁘시고 사모님도 회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종종 말씀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라도 곁에 있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미란의 말에 정희와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도연의 외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미란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회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미란이 나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희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도연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란의 눈물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수진의 말처럼 교묘한 연기였을까? 정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한 대화가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상태 어떠세요? 도연의 주치의인 박 원장이 복도에서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박 원장은 도연과 오래된 지인이기도 했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원래 체력이 좋으신 분이니까요. 박 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6달 전에도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셨어요. 다만 뭐요? 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사업 정리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박 원장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6달 전이라면 바로 두 번째 유언장이 작성된 시기와 일치했거든요. 사업 정리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회사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회장님이 과거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거의 빚이라는 말이 정희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혹시 도연이 미란에게 진 빚이 있었던 걸까요? 정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박 원장도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말한 과거의 빚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저녁 정희는 도연의 오랜 친구인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은 도연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였고 지금까지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희입니다. 아, 사모님. 도연이 형님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김 회장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김 회장은 도연의 안부를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도연이 형님은 강한 분이니까 꼭 회복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가 최근에 사업 정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회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세요.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도 아시다시피 IMF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도연이 형님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정희는 그 시기를 기억했습니다. 도연이 밤낮으로 고생하던 때였죠. 그때 회사를 살릴 수 있었던 건 사실 김미란 씨 덕분이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 씨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 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자했어요. 그것도 담보 없이, 조건 없이 말이에요. 그 돈으로 회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거든요. 김 회장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얼마나 큰 돈이었나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10억 원 정도였어요. 미란 씨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었죠. 그 돈이 없었다면 회사는 정말 망했을 거예요.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도 않았어요. 회사가 회복된 후에 도연이 형님이 여러 번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미란 씨가 거절했거든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이 그런 희생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왜 도연 씨가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아마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걸 말하기 어려워하잖아요. 특히 직원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건 더욱 그렇죠. 김 회장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 형님이 최근에 많이 고민하셨나 봐요. 미란 씨에게 진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의 말에 정희는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빚 갚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모님, 한 가지는 확실해요. 김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형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모님과 수진 양에게 있었어요. 미란 씨에 대한 건 순전히 감사와 의무감 때문이었죠. 정희의 마음에 조금씩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란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도연에 대한 서운함도 생겼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을까요? 부부라면 함께 상의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정희는 서재에서 도연의 편지들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도연이 직접 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편지는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종이에서는 도연이 즐겨 쓰던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정희는 거실 조명을 밝게 켜고 소파에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겁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네요. 편지의 첫 문장부터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미라는 나의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어요. 이 점만은 절대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금고에서 2장의 유언장을 발견했을 겁니다. 놀랐을 것이고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희는 도연이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죠. IMF 때를 기억하나요? 우리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던 그때 말입니다. 당신은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지만 정작 누가 우리를 구해줬는지는 모르죠. 바로 미란이었습니다. 정희는 김 회장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때 28살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이 전부였죠. 그 돈을 모두 우리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담보도 없이 이자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미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 전 재산을 걸고 회사를 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때 미란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회사가 회복된 후 여러 번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미라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회장님이 성공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런 미란을 보며 나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왔는지 알았거든요.
편지에는 도연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늙었고 미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말이죠. 이런 미란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정희는 미란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에만 전념하는 커리어 우먼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도연의 편지를 통해 미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장의 유언장은 이런 고민의 결과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법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내 양심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정희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편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과 수진이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는 것이 맞죠. 하지만 두 번째 유언장은 미란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에요. 정희는 도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감과 감사함 사이에서 고민했을 남편의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오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미란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는 절대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편지에는 도연의 진솔한 심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이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미란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정희는 도연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수진의 이해입니다. 내가 미란을 챙기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다른 하나는 내 개인적인 부탁으로 미란을 챙기는 것입니다. 정희는 도연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미란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란을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정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란에 대한 일로 당신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은 오직 당신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진에게도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말이에요. 의사가 된 딸을 보며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다만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세요.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희,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란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지켜봐 주세요.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도연이.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죠. 도연의 마음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미란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집에 와줄 수 있어? 아버지 편지를 찾았어. 내가 꼭 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은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도연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수진이 도착한 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죠.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란 씨를 너무 오해했던 것 같아.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정희와 수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뇌압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추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며칠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대답에 정희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수술을 하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정희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 씨, 도연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와주실 수 있나요? 미란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미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죠. 사모님,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의사가 성공 확률이 낮다고 했어요. 정희의 말에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정희, 수진, 미란은 함께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상황이지만 도연의 편지를 읽은 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죠. 미란 씨,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했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에요. 도연 씨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정희의 말에 미라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혜요? 오히려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수진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미란 씨,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편지를 보고 나서야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미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미란과 수진도 함께 지켰죠. 새벽 5시쯤 도연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연은 그날 새벽 6시에 숨을 거뒀습니다. 시간은 새벽 6시 13분입니다. 의사의 선언에 정희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희의 눈물이 도연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껴안고 함께 울었고 미란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준비는 수진이 주도했습니다. 의사인 수진의 인맥을 통해 장례식장 예약부터 각종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정희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지만 미란이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미란 씨. 도연 씨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신뢰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장례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도연의 옛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죠. 미라는 조용히 뒤에서 장례 진행을 도왔습니다.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화환을 정리하고 음식 준비를 챙기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도연의 변호사인 이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족분들께 전달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저에게 맡겨두신 것들입니다. 이 변호사는 조용한 곳에서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정희가 이미 본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내와 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봉투를 열자 예상과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언장이 아니라 회장님의 개인적인 부탁서입니다. 내용을 보니 미란에게 현금 5억 원과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감사 선물로 주라는 도연의 부탁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가족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었죠. 수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 효력도 없는 걸 왜 지켜야 하나요? 하지만 정희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엄마 감정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 돈이면 우리도 써야 할 곳이 많아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의 편지를 떠올렸죠. 그리고 미란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란 씨, 도연 씨의 뜻이니 받아주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빚졌다는 건 이제 저도 알아요. 정희의 말에 미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미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빚을 갚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에요. 수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정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정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란 씨, 도연 씨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정희의 말에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이 대화는 모든 갈등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남동 집 거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정희는 매일 아침 창가의 안락 의자에 앉아 홍차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연의 사진 앞에도 작은 찻잔을 하나 더 올려놓았죠.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정희가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희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해요. 당신 마음도 그 고마움도. 미안했어요, 여보. 미라는 도연의 부탁대로 현금과 아파트를 받았지만 그중 절반을 거절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모님.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미라는 결국 현금 2억 원과 작은 아파트만 받았죠. 그리고 며칠 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미란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30년 동안 회장님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미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뭘 하실 계획이세요? 작은 꽃집을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꽃을 좋아했거든요. 미란의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도연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회장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셨거든요. 미란이 떠나는 날 정희와 수진은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수진도 이제는 미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미란 이모, 부산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수진이 정겨운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가끔 안부 연락드릴게요. 연락 꼭 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정희가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정희 언니. 미란이 처음으로 격식을 버리고 말했습니다. 저 정말 행복했어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기차에 올라가면서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와 수진도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엄마,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요. 수진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끼리.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도연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도와주며 함께 추억을 정리했죠. 아빠가 이런 것도 모아두셨네요. 수진이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수진과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당신 참 많은 걸 남겨두셨네요. 정희가 도연의 일기장을 발견하며 말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미란에 대한 감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정작 가족과 보낸 시간은 부족했다는 구절이 정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껴져요. 수진이 일기장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걸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너도 나도 바빴으니까. 정희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병원에 있는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정희가 수진의 진료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잖아. 수진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생각해보니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죠. 그래, 이제 우리 둘뿐이니까 더욱 소중히 해야 해.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집에 가서 저녁 먹을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요. 수진의 제안에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내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줄게. 엄마가 해주시는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요. 그날 저녁 모처럼 모녀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각종 반찬들이 식탁에 가득했죠.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던 음식이네요. 수진이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 갈비찜을 참 좋아하셨지.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당신이 항상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정희가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취미 활동이라도 하세요. 동년배 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임 같은 거요. 수진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 그런데 미란 씨한테서 연락 왔어. 부산에서 꽃집 오픈했다고 하더라. 정말요? 잘 됐네요. 미란 이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정희는 미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꽃집 오픈 축하해요. 도연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곧 미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언니도 건강하세요. 꽃집이 자리 잡으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생전에 좋아했던 장미꽃을 더 많이 심었죠. 여보, 봄이 되면 이 장미들이 활짝 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미란 씨도 불러서 함께 차라도 마셔요. 정희가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에 봄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홍차를 마시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두 장의 유언장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사랑과 빚,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정희는 이제 도연의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란도, 수진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도연이 마지막에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